자,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사회 심화보충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나라 경제 및 무역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내용도 있고 심화보충이니까요, 말 그대로 간단하게 한번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우리가 배웠던 대로 굉장히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요. 자, 보면은 1955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의 변화입니다. 자, 1955년 1960년대를 보면은 1이라고 써 있네요. 단위는 만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만원을 벌었었던 때가 1960년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1960년대 만원을 벌던 우리 국민들은 2015년이 돼서 3천만원을 버는 나라가 됐습니다. 와, 굉장히 놀라운 상승폭이죠. 자,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1980년대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1980년대 우리 국민의 1인당 소득은 103만원 정도였다가 2015년이 되면서 3천만원이 됐어요. 그럼 약 30배 정도 되는데 미국은 약 4.5배 성장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3.5배 성장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30배. 그냥 수업 시간에 말로 들었을 때랑 다른 나라랑 비교하니까 확실히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압축 성장을 했고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우리나라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시대 상황을 아는데 아마 가장 좋은 영화 가운데 하나가 좀 지난 영화긴 하지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한국전쟁 당시에 흥남부두에서 피난을 내려와서 부산에 자리 잡으면서 어떻게 힘든 역경을 이겨내 가면서 성장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장면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국제시장의 영화 마지막 장면 중에 일부입니다.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손녀딸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자, 주인공의 마지막 심경을 토로하는 장면이에요. 주인공이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약 40년의 세월을 모진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된 집입니다. 자, 앞에서 본 대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약 40배의 고도 성장, 초고도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의 마지막 모습이 한 40배, 50배 잘 살게 되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물론 잘 살긴 합니다. 아주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산층 정도, 중산층이 조금 못 되는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인공은 영화의 초반부에 흥남철수 당시에 아무것도 없이 보따리 하나만 가지고 피난을 온 사람입니다.
자, 물론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성공을 했죠.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세대 갈등입니다. 자, 농사를 지으면서 살던 할아버지 세대와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던 아버지 세대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손자 세대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농경사회에서는 시간이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서는 1분 1초라도 더 일을 하고 덜 자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죠. 자,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곧 힘이 되고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 3세대가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자, 할아버지는 그러겠죠. 멀리 가는데 버스 타고 가도 되고 걸어갈 수 있으면 걸어가도 됩니다. 왜?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리더라도 묵묵히 가면 돼요. 자, 아버지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움직여서 기차표를 사가지고 빨리 가서, 자, 우리나라에 빨리빨리 근성이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은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손자는 어떻게 할까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굳이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겠죠. 자, 이 3세대가 같은 집안에서 같은 시대를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시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가 지금의 손자 손녀 세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또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입니다.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키고 수출 주도형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려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줬어요. 자, 2019년 우리나라 기업 1위부터 15위까지의 기업들의 이익을, 매출액을 한번 뽑아본 자료입니다. 한국 콘텐츠 미디어라고 하는 데서 매년 이 자료를 만든다고 하네요. 1위가 삼성부터 15위 KT까지, 물론 이제 500대 기업 정도를 했는데, 자,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는 분명히 1인당 국민총소득이라든지 여러가지 지표를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지드넷 코리아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사에서 64개 대기업의 매출 비중 현황을 살펴봤어요. 자, 이 두 가지 표가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의 84%가 64개 대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경제는 확실히 1960년대에 비교해서 40배 이상 성장을 했지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대기업이 체감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죠. 더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공동체가 더 바람직한지 보세요. 자, 한 달에 500만원 정도를 버는 공동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저 파란 지붕에서는 5명이 골고루 100만원씩 법니다. 그래도 평균 소득은 100만원, 월 총소득은 500만원이 되겠죠. 자, 분홍색 집에 모여있는 공동체들은 한 사람이 500만원을 법니다. 자, 파란 지붕과 분홍 지붕 모두 총소득은 똑같고 1인당 소득도 똑같아요. 그런데 과연 똑같나요? 아니죠.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은 마치 저 분홍 지붕의 공동체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문제점입니다. 자, 배운 내용이에요. 제한적인 무역 대상 국가. 자, 이렇게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하다 보면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 기업들이
골고루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몇몇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익 구조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버는 돈 또는 무역을 하는 대상 국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절반 가까이를 중국, 미국, 베트남이 차지하고 있고, 수입 비중 마찬가지로 중국, 미국, 일본에서 약 40%를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이 4개 국가와 어떤 외교적인 마찰이 일어난다든지 경제적인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과 높은 원자재 수입 비중은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 반도체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나머지 석유 제품이나 자동차, 평면 디스플레이 센서들을 합친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강국이기는 하지만 반도체에 의존하는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반대로 수입 품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석유 제품, 제조 장비, 석탄, 에너지 자원입니다. 즉 원자재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제품 가격을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것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 경제의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빠른 경제 성장을 해왔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무역의 다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 갈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에 의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수출 대상국이나 수입 대상국을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한 국가와의 문제가 발생을 해도 다른 데서 그 손해를 어느 정도는 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왜 대기업이 많은 돈을 벌면 안 되는가? 대기업이 벌면 그래도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겠지만, 자, 이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노동집약형 산업구조가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실업난이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업이 예전보다 더 돈을 많이 벌지만 고용하는 인원은, 즉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노동자의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 공장만 가봐도 거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자본집약형,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성장을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가 보다 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려면은 중소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일어나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고, 많은 기업들이 골고루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겠고, 원자재를 대신할 수 있는 신소재 산업에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학생 수준에서 이게 뭔 상관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학생들 수준에서도 이런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문제점과 또 특이점을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어른이 되었을 때 경제 생활을 해 나가게 될 때,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게 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합리적인 경제 생활을 몸에 들여야 합니다.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60년대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살게 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중에 80%는 대기업이 벌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보다 경제가 안정화되려면 국민들 스스로가 국민소득 몇만 불 시대다라고 하는 거에 속지 말고 차근차근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좀 간단하게 심화 보충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